네, 2021학년도 제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10번째 유튜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유튜브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이제 장편소설 3편이 남았습니다.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 소녀, 그리고 부유한 세상의 화가, 마지막으로 빠찡코. 장편 3편은 유튜브 강의를 하지 않기로 했죠. 이 화상으로 여러분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읽기로 한 부유한 세상의 화가 발표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줌 강의 때는 모두가 발표자로 생각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내가 묻는 데에 대해서 발표하듯이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부여하는 세상의 화가의 핵심이 뭔지 다른 동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잘 쓴 소설이에요. 이 부유한 세상의 화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흥미진진하죠. 발표가 가능하다면은 PPT 작성하는 게 가능한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장편은 아직 발표 안 한 학생들이 있으면은 PPT로 발표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도 여러분들이 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번씩 하니까 충분히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번 강의가 남았죠. 오늘 강의를 빼고 그러면은 3주 강의가 남았으니까 6번을 할 수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3편의 장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첫 번째 발표를 하고 싶다. 그리고 아직 나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는 학생은 이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발표문을 작성해서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유튜브 강의니까 출석을 불러야죠. 함께 해준 우리 20명의 전사들입니다.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전사들입니다. 권진, 권찬영, 우리 진이가 소설 보는 눈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김보겸, 김서연, 서연씨, 이 진저앤 로사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좀 이따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진저앤 로사하고 장아잉의 심경은 그 모티프가 거의 유사해 보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김성재 고맙습니다. 소개해줘서. 김성재, 나유진, 우리 성재 씨 댓글이 많이 밀렸어요. 그죠? 노유성, 민동후, 우리 동우도 유튜브 댓글이 많이 밀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걱정스럽습니다. 박서영, 우리 서영 씨도 많이 밀려 있네요. 박승혁, 박연우, 서하진, 송하현, 안다은, 윤나현, 인소현, 조재혁, 조한울, 주예인, 하진호. 네. 한 학기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장편 소설 3편 잘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를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떤 그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아이링의 심경, 위험한 사랑, 무너지는 세계 메타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화상 강의 시간에 중요한 얘기들은 해서 오늘도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작품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아이링. 대단히 뭐랄까요? 좀 도회적으로 생겼죠. 대단히 모던한 여성입니다. 장아이링. 그러나 좀 비극적이기도 했죠. 자, 장아이링의 이 소설들은 여러분들이 아지간하면 다 읽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단편들은 다 읽는 게 좋습니다. 자, 볼까요? 나는 괴팍한 여자애였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주목받았다. 나한테 장아이링 산문집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상하이에서 온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확고방이라는 출판사에서 간행을 했고요. 하나는 이건 역시 올드 상해의 추억이라는 부제로 장혜령의 에세이를 모아놨습니다. 역시 학고방에서 간행을 했네요. 소설도 잘 쓰지만 에세이도 대단히 잘 씁니다. 여기 올드 상해의 추억. 이 장아이링 상하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상하이 토박이죠. 자기 외증조 할아버지가 리훈장이었습니다. 청나라 말기 그야말로 영향력 있는 정객이었죠. 우리 조선에도 상당한 입김을 행사한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 올드상의 추억에 천재의 꿈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맨 앞에. 나는 괴팍한 여자애였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주목받았다. 천재성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생존 목표가 없었다. 그러나 동년의 망상이, 이 동년은 어린 시절의 망상인 것 같죠? 어린 시절의 망상이 점점 퇴색될 무렵, 난 내가 천재에 대한 꿈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재에 대한 꿈 외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그리고 가진 거라고는 단지 천재의 오만방자함이었다. 사람들은 바그너의 자유분방함은 용서하겠지만 나를 용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고서 자랑을 합니다. 미국식으로 나를 광고하자면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네요. 거의 신동 정도로 뽑힐 수 있을 것이다. 3살 때 당시를 암기했다. 당나라 시를 암기했다. 나는 정말 유신인 아버지의 등나무 의자 앞에 당당하게 서서 술 파는 여인은 만국의 하늘 모르는 채 강 너머에서 여전히 뒤뜰의 꽃을 노래하는구나를 암송하던 것을 아직 기억한다. 그러니까 외증조 할아버지도, 외가 쪽 할아버지도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가였고, 아버지는 또 청말의 유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사대부, 우리로 얘기하자면 선비였던 것 같습니다. 집안이 상당히 막강했죠. 그리고 상하이 한복판에서 태어났다는 점, 상하이 한복판에 살았던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심경이라는 소설에 백궁 아파트 있죠. 그 백궁 아파트를 떠오르게 하는 그 글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파트 생활의 즐거움. 중국어로는 이 아파트를 쿵우라고 하는데, 공우, 공동주택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도시의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나보다 더 문학적인 사람들은 베개머리에서 소나무 소리와 파도 소리를 듣는다 하는데, 난 전차 소리를 들어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 홍콩의 산에서는 겨울에 북풍이 상록수를 스쳐 지나갈 때 약간의 전차의 운치가 느껴진다. 오랫동안 도시에서 산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본 후에야 그가 도시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도시인들의 생각 속에 무늬가 있는 커튼을 배경으로 담담하게 평행선을 그으며 달리는 흰 줄기의 전차. 그것은 말하자면 평행하고 균형 있게 소리를 내는 강과 같은 것이다. 눈물이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어간다. 우리 아파트는 전차 기지창 근처에 있다. 그러나 난 전차가 몇 시에 귀가하는지 모른다. 전차에는 영혼이 없으므로 전차의 귀가라는 문장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귀가라는 말에는 무수한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은 전차가 기지창으로 들어가는 독특한 풍경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한 대 한 대씩 이어지는 것이 마치 줄을 선 아이들 같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유쾌하게 쉰 목소리로 경제를 울린다. 크렁 크렁 크릉 크릉. 소란함 속에는 피로하지만 생기 있는 온순함이 있다. 마치 막 침대에 누우려는 아이가 엄마가 와서 씻겨주길 기다리는 듯하다. 이렇게 이어지는 정말 잘 쓴 에세이입니다. 이 전차 기지창 근처에 자기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기지창으로 들어오는 전차들을 보면서 마치 막 침대에 누우려는 아이가 엄마가 와서 씻겨주길 기다리는 듯하다고 묘사를 합니다. 재밌죠. 되게 도회적인 감수성을 지닌 에세이스트이자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아이링의 소설은 다 도회적인 어, 그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도회적 감각이 물씬 예, 우러납니다. 상하이를 대표하는 작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1920년 상하이에 태어났습니다. 상하이라는 도시는 각별한 동네예요. 우리 언제 얘기했던가요? 이 상하이는 중국 근대를 표상하는 도시이기도 하죠. 어, 이 세계 열강에 의해서 갈갈이 찢긴 그 조계지가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뭐 한국 현대사하고도 관련이 깊죠. 우리 이봉 윤봉길 열사가 폭탄을 던진 곳도 홍코공, 지금 루신 공원입니다만은 상하이에 있죠. 그리고 백범 김구의 임시정부도 상하이에 있었고, 또 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그 근대에 찢긴 그 상흔들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면서 서양을 향한 욕망이 들끓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한복판에서 장아이링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리홍장, 이홍장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리홍장의 외증손녀입니다. 외증손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리홍장이죠. 가까운 편이죠. 소설가이면서 에세이스트고요. 영화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다재다능했던 것 같습니다. 글도 잘 쓰고요. 그리고 1930년 아버지 아편 중독, 이게 중요한 그 일이었던 것 같은데, 장아이링은 이 흔들리는 중국이 흔들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이 과정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심사가 어, 고요하지 못했겠죠. 아편에 중독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에세이집에 따르면은 장아이링은 아버지 하면 아편 냄새를 떠올리고요. 그 아편 냄새를 좋아했다고 하네요. 이 에세이집이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번역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교정 교율도 빈틈이 많고 이런 책은 좀 잘 엮어서 번역 잘해서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뭐 아쉬우면 중국어로 읽어라 이러면 되는데 그건 좀 무책임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번역을 낼 거라면 정확히 해야죠. 그리고 아버지 아픈 중독에 힘들어하자 어머니가 프랑스 도피를 합니다. 어머니도 대단한 신여성이었고 자기인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해요. 이혼하면서 이 장아이링은 홀로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관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좀 읽어볼까요? 부모님은 결국 이혼에 합의했다. 이게 비밀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비밀 이야기라는 글의 한 부분입니다. 고모와 아빠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와 엄마는 함께 이사를 나왔다. 아빠는 한 농탕방으로 이사 갔다. 이 아빠가 조금 바람둥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이혼에 나의 의견을 묻지 않았지만 나는 찬성했다. 마음은 자연히 아팠는데 그 아름다운 집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 이혼에 찬성했다는 것, 그리고 좀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그 아름다운 집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아름다운 집에 살 수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다행히 이혼 서류상에 내가 엄마 집에 자주 간다고 되어 있었다. 그녀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는 난생 처음 가스레인지를 보았다. 나는 무척 기뻤고 유연이 되었다. 오래지 않아 엄마는 다시 프랑스에 갔다.
나는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엄마가 떠날 때 나를 보러 왔다. 나는 어떤 아쉬움도 내비치지 않았고 그녀도 기뻐 보였다. 이 모녀와 헤어지는데 정말 쿨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나 야박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떤 아쉬움도 내비치지 않았고 그녀 엄마도 기뻐 보였답니다. 일은 그렇게 흔적 없이 지나갔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엄마가 요즘 아이들은 정말 못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엄마가 학교를 떠나기를 기다리며 나는 학교 안의 소나무에서 그 붉은색 교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보다가 망연해졌고 점점 이런 풍경에는 눈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눈물이 흘렀다. 찬바람이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나는 울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대단히 뭐랄까요. 개성이 강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성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상하이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세계를 몸소 경험하면서 글을 쓰는 장아이링 머릿속에 떠오르나요? 자, 그 다음 39년 홍콩 대학에 진학하고요. 전쟁 때문에 다시 상하이로 돌아옵니다.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시기, 이른바 태평양 전쟁이죠. 1943년, 45년 이 시기에 대부분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작품 두 개가 우리가 봤던 이 첫 번째 향로, 우리나라에는 이게 가능되어 있죠. 그 경성지령,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중편이 실려 있는데 경성지령은 이게 기가 막혀요. 여기에 보면은 남은 감정하고요. 남은 감정도 좋고, 그다음에 붉은 장미와 흰 장미 이게 걸작입니다. 그리고 황금 족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그리고 경성칠연 등 중편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물론 이 아시아오의 슬픔 이건 단편 정도죠. 근데 이 붉은 장미, 흰 장미 그리고 황금 족쇄, 경성칠연 걸작입니다. 여기에 이제 적지지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적지지련 이 연이란 말 사랑이고요. 경성지련이란 말은 경성은 성을 기울게 할 정도의 사랑인 뜻이죠. 우리 이그 아름다운 미인을 경국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를 기우뚱하게 할 정도의 아름다운 사람을 경국지색이라고 하는데 경성지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지련, 이 적지는 붉은 땅이라고도 하는데 원문은 영어 번역은 naked earth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땅 이런 뜻이죠. 이 적지지련은 중국 공산당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모티프로 한 겁니다. 한국 전쟁도 얘기가 되죠. 중요한 작품인데 장하이링답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반생년도 있고요. 우리 또 색계 원작 또 있죠. 색계라는 영화 다 봤죠? 그런데 장아이링은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 루신과 더불어 최고의 작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신은 중일전쟁 이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장아이링은 이 전쟁과 공산혁명 그리고 대만에서 국민당 정권 수립 등등을 다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장아이링은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도 선택하지 않고 대만의 국민당도 선택하지 않아요. 둘 다를 동시 비판합니다. 이 시기에 50년대 초에 이, 이 최인훈의 그 광장 이명준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 45년에 대부분을 발표한 다음에 52년에 홍콩을 망명을 해요. 어느 쪽도 택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하진이라는 중국의 미국 작가가 있는데 이 하진이 쓴 그 전쟁 쓰레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전쟁 쓰레기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게 나오는데 한국 전쟁에 참가한 중국 그 병사 얘기입니다. 그것도 광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찌됐든 이 장아이링은 중국 공산당도 택하지 않고 대만의 국민당도 택하지 않습니다. 둘 다를 비판하면서 정말 자유로운 이 글쓰기를 갈망하죠. 그러다 보니 이 대만도 오랫동안 이 장개석 총통화의 독재로 점철돼 왔잖아요, 역사가. 그리고 중국 마오쩌둥은 말할 것도 없고 양쪽에서 다 거의 추방당한 꼴이 되죠. 최근에 복권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화상 강의 때도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극찬했듯이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기 바랍니다. 적어도 첫 번째 향로와 경성지련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55년 미국으로 이민을 했고요. 미국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진 보이나요? 이 세상 떠나기 1년 전 199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들고 있는 친문이 주석 김일성 작졸서이랬습니다. 김일성 주석 어제 갑자기 서거 이런 뜻이에요. 1994년에 김일성이 죽죠. 김일성이 죽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말아 들고 있죠. 이게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장하이링은 영웅 중심의 역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그러죠. 역사의 이면에 있는 인민들, 민중들의 삶의 풍경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영웅의 죽음을 다 덧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서 이런 김일성 주석의 죽음을 얘기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작가입니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경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심경의 개요를 짧게 보겠습니다. 쉬샤오한 20살입니다. 사람을 불안케 하는 이상한 아름다움의 소유자가 중심에 있죠. 그리고 쉬샤오한이 사랑하는 아버지 쉬펑리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죠. 근데 쉬샤오한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냥 딸이 아버지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성적으로 사랑을 하죠. 어머니 쉬 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링칭이라는 샤오한의 친구가 있죠. 아버지와 쉬샤오한 당링칭이 삼각관계입니다. 위험한 사랑이죠. 이 터부를 금기를 어기는 그런 사랑입니다. 궁하일이 남자친구죠. 나중에 샤오한이 약혼을 합니다. 핵심어가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짝을 이루는 거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아들과 아버지의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가족 로망스, 가족의 이야기라면은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와 딸이 경쟁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죠. 내가 늘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을 끌어올 때는 환원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걸 이 성의 문제, 어떤 섹스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면은 물론 해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프로이트식으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나는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많이 낳기도 했죠. 근데 매력적인 반면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면은 이 환원론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남녀의 문제, 성적인 욕망의 문제로 다 환원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너무나 그 텍스트가 쪼그라져든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프로이트의 그 문학 이론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늘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인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가정의 차원에서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그랬죠. 이 금기는 개인의 어떤 위험한 사랑이기도 하고요. 딸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건 정말 인류학적 보고에서 늘 얘기하듯이 하나의 금기 중의 금기죠. 이걸 넘어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이 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피하죠. 그 금기가 두려워서겠죠. 금기를 깨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딸의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 사이의 긴장이 핵심입니다. 이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랑의 문제고요. 가족의 차원에서는 이제
해체되는 가족과 관련돼 있겠죠. 이건 앞에서 아버지의 이 아편 중독으로 인한 어머니와의 이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그 부스러지기 쉬운 가족 제도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경고음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40년대 중후반 태평양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국공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무너져가는 구세계 옛 질서를 표상하는 것으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층위에서 봐야 한다 그랬죠. 얘기는 화상 강의 시간에 꼼꼼히 얘기를 했으니까 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요약됐죠?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40년대 상하이고요. 백궁 아파트의 이 명명법에 주목하라 그랬죠. 백궁 아파트. 흰 궁전하면 되게 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 동양 그 신화에서는, 신화 전설에서는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백궁 하면은 하양 궁전, 그러면 하양 궁전과 같은 정말 아름다운 집,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내밀한 그 욕망의 충돌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게 금기를 금기를 깨는 방식으로 사랑이 뭐랄까 표면화합니다. 위기죠. 개인의 차원, 가족의 차원, 국가의 차원, 이 세 층에서 보기 바랍니다. 이때 백궁 아파트가 표상하는 게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러면 몇 문장 함께 보겠습니다. 불안한 행복. 여러분들 혹시 산울림이란 그 그룹 아시나요? 밴드 70년대를 풍미했던 밴드입니다. 산울림. 지난번에 시인과 촌장 얘기했었는데, 시인과 촌장 노래 좋죠. 앨범이 3장 나왔나? 근데 정말 노래 좋습니다. 산울림도 뭐 대단한 밴드죠. 산울림의 이게 10집이든가 9집이든가 산울림이 정규 앨범을 13장을 냈는데, 동요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잠깐 보여줄까요? 여기 보이나? 이게 LP들입니다. LP들. LP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생긴 그 비닐들 있죠? 이 비닐 레코드 다 알죠? 이거 LP라고 합니다. 이게 한 4, 5천 장쯤 돼요. 네, 청춘의 흔적들입니다. 여기에 산울림 LP 앨범이 다 있어요. 네, 귀한 컬렉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산울림의 9집인가에 보면은 불안한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첼로가 통주 저음으로 흐르고 밑바닥이 흐르고 조용한 보컬이 흐릅니다. 또 게을러서 안 들을 학생이 있어서 내가 한번 들려줄게요. 금방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들어볼래요? 잠들어 있는 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또 이게 그 저작권에 저촉될지 모르겠네. 분위기는 알겠죠.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 이게 불안한지. 첼로가 이 불안감을 쭉 끌고 가고 있죠.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쓸쓸한 히구치 이치오 얘기하면 쓸쓸한 사랑, 쓸쓸한 길 했었는데 사랑의 쓸쓸함에 대해서는 또 이 양희은이라는 가수가 부른 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라는 아주 훌륭한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 나이 든 사람의 음악 소개한다 그러는데 이건 나이 든 사람 음악 아니에요. 그냥 대중음악사의 명곡들입니다. 나는 요즘 음악들 좋아합니다. BTS는 물론이고 래퍼들의 노래도 좋아해요. 누구더라 요새? 싼이 뭐 이런 애들. 어, 이 버스커 버스커 이쪽은 물론이고 음악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불안한 행복은 여기서 따온 겁니다. 산울림의 그 노래 제목에서 내가 따온 거예요. 겉으로는 이 백공역 아파트에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있죠. 그리고 밖에서 보면 아주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그 교양도 있고 그 딸을 하나를 두고 정말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족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불안들이 놓여 있네요. 봐요. 링칭이 웃으며 또한 링칭이 있었죠. 우리 샤오환의 친구. 누구에게 너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있겠니? 아름다운 집이 있죠. 나도 인정해. 우리 집 같은 집 별로 없어. 이 아름다운 집. 사람도 아름다울까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너의 가정이 너무 행복해서, 너무 이상적이어서, 설사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준다 해도 아마 너를 만족시키지 못할 거야. 너의 아빠가 이렇게 되시니까 나도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는 기뻤어. 어쩌면 내가 집을 떠나고 싶어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샤워한 얘기 맞나요? 너무 이상적인 집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아름답고 밖에서 보기에는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했죠. 가정이 행복하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행복하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가정도 어느 순간 어, 우연에 의해서 by accidentally 이게 우연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죠. 그 사고, 그 어떤 그 습격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네, 이처럼 이 불안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백궁 아파트에 사는 허씨 가족은 말이죠. 네, 불안한 행복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죠. 아버지와 딸 얘기입니다. 음, 알겠죠? 이 아버지와 딸이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딸이 훨씬 적극적이죠. 아버지는 아무래도 윤리감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이거 30쪽의 문장입니다. 설사 아내가 없다 해도, 설사 그녀의 성을 다른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분명 그녀의 아버지이고, 그녀는 분명 그의 딸이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이지. 둘은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소파의 양쪽 끝으로 옮겨 좀 멀리 앉았다.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여기 주목하라 그랬죠?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이 터부 그러니까 금기의 선을 넘는다는 것은 이건 두려운 일이지. 무의식적으로 소파의 양 끝으로 옮겨 조금 멀리 앉았다. 두 사람 모두 조금 쑥스러웠다. 뭔가 둘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와 딸의 사랑, 애정 이런 문제가 아니지. 성적인 그 욕망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두려움들이 있죠. 이런 그 근친상간의 문제, 근친상간의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참 많이 얘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비극들은 대부분 출생의 비밀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이디푸스 왕을 비롯해서 많은 그 고전
작품들이 그렇기도 하고요. 어, 그게 뭐였죠? 박찬욱 감독의 영화?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음, 네. 이 뇌세포가 이 하나씩 하나씩 그 세상을 떠날 때가 됐어요. 이 뇌세포들이 기억력이 점점 더 예,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올드보이라는 영화 있죠. 이 올드보이도 이 근친상간 모티프가 뒤에 자리 잡고 있죠. 많습니다. 작품들이 금기를 넘어섰을 때 금기를 넘어서고자 하는 이 불온한 그리고 위험천만한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 금기를 넘어섰을 때 어떻게 응징당하는지 그 원형적인 형태가 오이디푸스 왕의 케이스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형된 형태로 다양하게 문학사에 부침합니다. 올라오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그렇죠. 이 문학이란 예술이란 끝없는 금기의 도전이죠. 그러니까 뭐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성애냐 동성애냐 아니면 양성애냐 이런 것을 두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했었죠. 요즘은 동성애 문제가 뭐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아니면 뭐 양성애자를 포함해서 뭐 그렇게 금기로 여겨지지는 않죠. 근데 오랜 세월 동안 금기였습니다. 근데 또 그 이상으로 또 동성애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있어 왔죠. 그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그, 어, 이야기 대화편을 다룬 플라톤의 저작들 있죠. 그 중에 향연, 심포지움이라는 중요한 작품이 있죠. 그게 사랑 얘기인데 그 사랑 동성 얘기입니다. 나이 든 남성이 미소년, 어린 소년을 사랑하는 얘기죠. 중국 역사에도 아주 많고요. 이런 얘기들이. 예, 우리 오스카 와일드도 그렇고요. 이엠 포스터도 그렇죠. 특히 이엠 포스터의 걸작 모리스란 작품을 보면은 이 동성애라는 금기를 넘어서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지, 그 영국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이었는지 잘 보여주죠. 이 이엠 포스터의 모리스 이런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이엠 포스터가 워낙 훌륭한 작가이기도 하지만 예, 포스터의 모리스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이엠 포스터 하워즈 앤드 인도 가는 길 언젠가 얘기했던가요? 다른 데서 얘기했나? 걸작들이 있죠. 전망 좋은 방도 있고요. 근데 이 모리스는 1914년에 썼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야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 발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 죽고 난 다음 1974년인가요? 이엠 포스터가 죽고 난 다음 해 다음 죽고 난 다음 해에 가능이 됐습니다.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모리스. 이 금기를 영국 사회 금기를 넘어서서 영국 사회를 비판하는 이 작품입니다. 이엠 포스터는 소설 정말 잘 씁니다. 어느 한편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아버지와 딸 얘기 중입니다. 두렵죠, 이런 건. 근데 이런 그 금기를 넘어서는 아슬아슬한 지점을 통해서 인간의 내재하는 불안들 그리고 하나의 메타포로서 우리 무너지는 그 중국 그 새로운 옛 질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금기가 깨지면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얘기지. 이거 뭐 어렵지 않죠. 그 메타포로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얘기한 얘기 들어보세요. 아버지 얘기 들어보세요. 샤오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 우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해. 나는 너를 엄마 동안 셋째 숙모댁에 보내려고 한다. 여기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 수 없다는 게 뭔지 알겠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예, 어, 감정에 휘둘릴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 또는 내경으로 좁혀서 얘기하자면 이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두려울 겁니다. 이 금기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의 그 아주 오랜 그 세월 동안 인간 지구상에 나타난 이후 인간의 이른바 문명 사회를 이 구성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이 근친상간은 금기 중의 금기였죠. 근데 그걸 깬다는 것은 대단한 강도의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아버지와 딸이 사랑했느냐 어땠느냐 이건 뭐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이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걸 찾는 게 중요할 겁니다. 음, 두려움이 딱 묻어나죠. 우리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 또 좀 더 볼까요? 샤워안이 펄쩍 뛰었다. 제가 뭐가 나쁘죠? 제가 무슨 죄를 범했나요?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저는 순수해요. 사랑해서 안 되지만 어떡하냔 말이야. 사랑하는데. 음. 아, 우리 금기라는 것도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요. 근지상간 공통적이긴 한데 일부 일처제라는 게 제도죠. 이건 특정 사회에서만 제도로 굳어진 것이죠. 근데 어떤 사회는 뭐 다처 일부제 또는 일부 다처제 또는 모계 사회도 있죠. 지금도 모계 사회를 영위하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금기는 이 문화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근친상간은 어떤 보편적인 금기처럼 받아들여지죠. 근데 꼭 그런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근친상간 예, 어머니와 아들 또는 그 딸과 아버지의 그 성적인 관계는 금기 중에 금기로 받아들여져 왔죠. 그 금기 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내가 아빠를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을 압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샤워 안에 내면 풍경. 이거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순수해요라고 얘기하잖아. 나는 내가 순수하다고 순수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샤워안이 울면서 말했다. 아빠는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시했답니다. 아직 인간의 마음이 남아 있기나 해요. 아빠는 짐승이야. 아빠가 나를 우습게 여겼어. 이건 갈데 없는 사랑 싸움이죠. 사랑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양상이 아니죠. 이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딸의 입장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 음. 예. 샤워안의 이름이 소한이라고 그러죠. 소한. 소한. 예, 추위죠. 작은 추위 이런 뜻인데 원래 소한 대한 그런 소한 추위가 가장 춥다 그러죠. 이 샤워안이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제가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긴 해요. 아빠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는 얘기죠. 음, 음.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진저 앤 로사라는 영화를 꼭 보세요. 그러면은 장 아이링의 심경이라는 소설이 그대로 와닿을 겁니다. 60년대 초반 그 핵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배경에 거느리고 아버지를 둘러싸고 딸과 엄마 그리고 친구가 갈등합니다. 꼭 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이 평행 이론이라 그러나 어떤 데자뷰 같은 걸 경험할 겁니다. 40년대 초반에 쓰여진 이 소설이 어떻게 이 BBC 필름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셸리 포터라는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대단한 그 심리 묘사를 보여주죠. 어떻게 그렇게 상상했을까? 아마 장하영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대화가 아주 생생하게 와 닿을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있고요. 네, 아버지의 딸과 어머니 갈데 없는 삼각관계입니다. 아, 당신은 알았어야 했어요, 아빠. 그녀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말은 경멸과 모욕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도 나를 포기할 수 없고요. 어쩌란 말인가. 음? 나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요. 당신도 나를 포기할 수 없고요. 울타리 위에 등나무가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다. 울타리를 넘을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묘사들도 이 솜씨가 간단치가 않아 보이지. 울타리 위에 등나무가 위로 올라가려 애쓰고 있다. 울타리를 넘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경계를 넘는 거죠. 또는 무너뜨리는 거겠지. 저쪽에서 새롭고 넓은 세계가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원이 아니라 8층의 발코니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울타리를 넘으면 아무것도 없다. 텅. 사람을 현기증 나게 만들 정도로 텅 비어 있을 뿐이다. 그녀의 아빠가 바로 이 등나무다. 그가 그녀를 피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딸을 지금 피하고 있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그의 감정은 이미 끊어졌다. 좀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딸의 어머니에 대한 그의 감정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좀도 남아있지 않다. 다른 여자에게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여자에게는 어떨까? 문장이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했나? 241쪽. 그녀의 어머니에, 여기 내가 문장 잘못 끈을 읽었네요. 여기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이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그러니까 샤오한의 어머니에 대한 그 아버지의 감정이 이미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지금 감정의 교류가 없는 거죠. 끊어져 버렸습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다른 여자에게는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른 여자에게 무슨 이 마음을 주고 있을까? 다른 여자에게 감정이 기울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샤오는 생각하는 거지. 이렇습니다. 아빠의 쉬펑리 그 포지션 그리고 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보세요. 아빠도 아버지 시펑리도 딸 샤오하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떤 이 윤리적인 이 중압감 때문에 계속 그걸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딸은 보다 적극적입니다. 저돌적이기까지 하죠. 아슬아슬합니다. 여기에 대해 엄마는 어떨까? 자신의 고륙, 그녀는 갑자기 강렬한 혐오감과 공포를 느꼈다. 그럴 수밖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그녀의 어머니, 그녀 자신, 그녀들은 단지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연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강렬한 혐오감과 공포를 느꼈다. 누구를 두려워할까? 누구를 미워할까? 어머니일까? 아니면 그녀 자신일까? 이 금기의 장벽을 넘으려고 할 때 자신일까? 아니면 어머니일까? 강한 혐오감과 공포. 이게 근친 상간의 금기를 깰 때 우리를 덮쳐오는 이 혐오감이나 공포겠죠. 그녀들은 단지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인일 뿐이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두 여인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근육이 혐오스러웠고 그녀를 죄어오는 타인의 근육이 혐오스러웠다. 어머니. 이 삼각관계 어떻게 설명할까요? 간단치가 않죠.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의 욕망의 극한까지 치닫으면서 자신의 욕망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하고 마음에 없는 약혼을 하죠. 어머니와도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겠죠. 그러면 가족이 깨지죠. 이건 이 가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의 그 국가라고 하잖아요. 나라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층위가 딱 드러나죠. 개인, 가족, 국가. 이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험한 사랑, 무너지는 세계 메타포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어머니와 딸은 또 어떨까? 그는 결코 방탕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집마다 그 집만의 어려움이 있는 법이지. 안나 까레니나 첫 문장 같죠. 안나 까레니나 첫 문장 아주 유명하지.
불행한 집은 그 불행한 원인이 비슷하지만은 행복한 집은 그 행복한 원인이 다 똑같다? 비슷한 얘기인가?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 읽는 책에서 안나 까레니나를 강의합니다. 관심 있으면은 찾아오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딸.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혹시 그 결혼을 하고 20살쯤 된 딸 아이를 둔 여성이라면 어떻게 대답할지, 이런 관계라면 혹시 어머니하고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면 한번 소설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음, 선 넘지 말고 물론 조심스럽게 한번, 예, 장 아이링이라는 소설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인데 엄마라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둔 엄마라면은 아마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법합니다. 집마다 그 집만의 어려움이 있는 법이지. 내가 만약 너희 젊은이들 성격과 같아서 그와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집을 가질 수 없었을 거야. 그죠? 예, 아버지, 여기 지금 어, 여기 엄마가 지금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는 결코 방탕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너희 젊은이들이 성격 같아서 그와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양보해 줬다는 얘기죠. 양보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집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집을 얻기 위해서 양보를 했다는 얘기죠. 아빠가 만약 밖에 여자가 있다면 그래도 우리들이 이 집에 머물 수 있을까요? 집은 보존할 수 있지만 가정의 기쁨은 보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상황을 보니 아빠는 분명 밖에 여자가 있어요. 음, 이 여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 자신의 감정의 경랑을 이런 뭐랄까요, 좀 피하기 위해서 딸의 친구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죠. 음, 음. 또한 링칭이라는 딸의 친구에게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의 분배 문제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리비도의 경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4학년 때 또 다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죠. 짤막하게 얘기하자면 리비도라는 게 어떤 성적 에너지입니다. 예, 섹슈얼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리비도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뭐랄까 집중되면은 어떤 과도한 행위를 하게 되죠. 그 무의식도 상당한 그 충격을 입게 되고요. 무의식의 발현에 의해서 많은 충격을 입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비도를 할당해야 돼요. 분배해야 됩니다. 이런 리비도 같은 거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런 어떤 성적 에너지, 어떤 우리의 심리적 에너지 중에 핵심이 성적 에너지라고 프로이트는 보니까 리비도 이렇게 씁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리비도의 경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걸 알면은 이 아버지가 왜 샤오완이 아니라 이게 돈 리칭에게 옮기는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에게 이 감정이 과도하게 실리면은 그게 사랑의 이 표정을 띠고 있겠죠. 그러면 정말 이 금기를 범하게 되지. 그야말로 이거 파국이죠. 그걸 피하는 방식으로 딸의 친구에게, 딸과 많은 것을 나눠 갖고 있는 딸의 친구에게 옮겨가죠. 이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셀리 포터 감독의 이 진저 앤 로사라는 영화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딱 이해가 갑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자, 쉬부인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쉬부인의 얘기 더 들어보죠. 쉬부인이 손을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 얹고 느릿느릿 말했다. 안심해라.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반드시 여기 있을 테니. 샤워하는 팔을 뻗어 그녀 어머니의 목을 감았다. 그리고 울었다. 쉬 부인이 계속 말했다. 안심해라. 나는 잘 지낼 수 있어.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아, 어쩜 좋을까요? 앞에서 아편 중독 어머니의 그 도불 프랑스로 건너간
일, 그리고 이혼 이런 얘기 쭉 했었죠. 아마 모든 소설은 그 작가의 직간접적 경험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이 경험이라는 자산 또는 경험이라는 실마리가 없이 진공 상태에서 이 상상력을 가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에, 우리 장하인의 심경의 경우에도 정말 놀라운 이 소재 이야기이지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자신 장아인 자신과의 관계가 일정 정도 투영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버지를 남자로서 좋아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소설 얘기가 아니고 장아인 자신이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이런 이중 삼중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힘겨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비극적인 체험이 이 소설을 쓴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죠? 어머니와 딸의 이런 관계도 재밌다고 하기는 그렇다. 예,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네 벌써. 사랑의 능지처참. 음, 음, 진저앤로사. 이 금발머리가 진저입니다. 진저가 생강이죠. 생강인데 별명이라고 해요. 원래 아버지가 아프리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죠. 영화 보면 아버지가 전쟁 때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것 같죠. 전쟁 때 어떤 그 반전 사상이 극해서 전쟁에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딸은 지금 핵무기 반대 운동을 하고 있죠. 그 사이에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종말, 묵시록적이죠. 어떤 핵무기가 파괴할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종말의 그 암울한 상황이 놓여 있고 그 사이에서 딸과 아버지, 엄마 그리고 딸의 친구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갑니다. 어쩌면 좋을까? 직접 보기 바랍니다. 왜 재즈 이 배경 OST가 참 좋은데 테이크 5라는 우리 진저가 레코드를 틀거든. 레코드를 이렇게 트는데 자기가 휴대용 그 LP 플레이어에 거기 흘러나오는 음악이 테이크 5, 테이크 5입니다. 아주 유명한 재즈 명곡이죠. 재즈 명곡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비극은 사랑과 함께 찾아왔다 해서 이 사랑에 초점을 두는데 사랑뿐만이 아니고 사랑을 통해 사랑의 메타포가 예,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마 이 진저 앤 로사라는 영화를 보면은 장 아이링의 걸작 심경을 이 마음의 이 핵심이죠.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모습들을 심경이라는 제목의 이 소설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딸 같은 딸의 친구이기도 하죠. 자,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또 어떨까? 음, 음. 아마 그 여성들은 어쩌면 민감하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 봤어요. 서현 씨 덕분에 아주 좋은 영화 봤습니다. 자, 사랑의 능지 첫자에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볼까요? 258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샤오는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죄를 지었다. 그녀가 부모 사이의 애정을 조금씩 죽여버렸다. 한 조각 한 조각 잘라 부숴버렸다. 사랑의 능지처참. 비가 장막 아래로 새어 들어왔고 점점 거세지는 차가운 비바람이 다리로 뿌려졌다. 그녀가 부모 사이의 애정을 조금씩 죽여버렸다. 이게 아버지와의 어떤 감정 때문이죠. 이 감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 심경이라는 소설의 큰 흐름과 같아 보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교, 연구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에세이에 영화를 보고 한번 이 글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뭐 세계적인 작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아이링의 단편소설 심경을 함께 봤습니다. 심경에 머물지 말고 장 아이링의 다른 작품들도 꼭 읽어보십시오. 이런 작품들 책꽂이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문학적 상상력이 고갈된다 싶을 때 촘촘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한 문장 한 문장 씹어가면서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사랑이라는 이 무늬도 참 다양하죠. 우리 연애라는 말의 번역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의 무늬가 동아시아에서도 참 다르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일관된 사랑론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 초기 근대화 과정에서 근대 문학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감정의 결들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9편을 읽었는데 이 9편이 각각 다른 이 무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광수부터 히구치이츠를 거쳐서 장 아이린까지. 그렇죠? 그리고 그 소설이 담고 있는 의미랄까 함의도 작품마다 다르고요. 각국의 일본, 중국, 한국 각국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환경,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3번, 3주에 걸쳐서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3권의 장편 소설을 통해서 역사와 소설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유튜브 강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총 6번, 그러니까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2번, 발자크와 바느질한 중국 소녀 2번, 그리고 빠찡코 2번에 걸쳐서 줌 화상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자 발표할 준비하고요. 그리고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를 미리 발표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들은 학생이라면 수요일 날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번째 유튜브 강의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유튜브 강의였습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한국문학과 동아시아문학 위험한 사랑, 무너지는 세계 메타포, 장 아이링의 심경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